많은 경험들을 중요한 부분만 모아서 잘 전달해 주셨고, 특히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대화나 상황, 그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특히 아주 텐 씨 너무 네. 편하게 자신감 주는 그런 주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저 등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듭니다. 저 질문할 게 궁금한 게 되게 많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형, 안녕하세요. 어, 안치홍입니다. 네. 발표 잘 봤고요. 조금 궁금한 게, 그랑 카푸싱? 그 정도 등반, 프랑카푸친, 예, 프랑스는 그랑 카푸싱, 프랑카푸친. 예. 그 정도 등반하려면, 로프하고, 확보 장비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로프는 저 당시에 원래 2인 1조로 등반할 계획을 가지고 8.9mm 로프 50m 두 동을 가져갔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샤문이나 이쪽에 오래된 루트는 한 피치가 40m를 넘는 데가 없거든. 보통 35에서 한 40m 내이기 때문에 60m 로프는 10m의 짐이 더 된다라고 생각해서 50m를 가져갔었는데 근데 지금 등반 기술력이 좋으면 내 생각에는 60이나 70을 가져가서 링크업 등반을 하면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는 이 고전 루트들은 이렇게 루트가 다이렉트로 안 돼 있고 로프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아마 링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두 명이 간다면은 7mm에서 8mm대 더블 로프를 가는 게 하강을 고려했을 때 제일 나을 것 같고 최소 60m나 50m, 70m는 굳이 짐이 되니까 안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기어는 저 때 원래 두 팀이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두 세트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장비는 뭐 루트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1.5세트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특별히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토퍼 한 세트는 꼭 필요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스토퍼가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좀 했는데 피치 종료 지점에 갔을 때 확고물이 남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을 했었는데 스토퍼 같은 경우는 확보물의 개수 대비 부피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때 스토퍼는 주로 확보 지점을 만들 때 좀 많이 썼던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피치 종료 지점에 확보 지점을 만든 걸 고려할 때는 스토퍼는 꼭 필요했었던 것 같고 캠 1.5세트에 스토퍼 한 세트 뭐 정도 뭐 런너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채팅방에 청풍님께서 질문 네, 올리셨거든요. 거기에서 로프, 네, 그랑카프성에서 로프 한 동 훼손되었다는데, 네. 한 동으로 4명이 어떻게 등반했는지 아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게 거기서 또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가자는 분이 계셨고 두 번째 분은 뭐 한 팀은 내려가고 한 팀만 등반하자는 분이 계셨고 세 번째는 올로는 가는데 그럼 어떻게 내려올 거냐 이런 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결론은 네 명이 다 올라가는데 두 명은 주마링을 하자. 그래서 제가 3등을 갖고 세 칸이 등반하고 끊어진 로프를 픽스를 하면은 주마링은 중간에 매듭이 있어도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명은 등반을 했고 두 명은 주마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등반을 그렇게 했고 내려가는 게 문제인데 그걸 이어서 그러니까 40m 지점에 아마 매듭이 돼 있었기 때문에 두 줄로 하강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에서 로프를 통과시킨 다음에 위에를 고정하고 한 줄로 멀쩡한 로프 한 줄로 하강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 이은 로프는 밑에다가 고정을 했죠. 밑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내려오고 마지막 내려오시는 분은 위에 이제 톱노핑 형태로 로프가 걸리는 게 되고 끊어진 쪽은 아래쪽에 고정을 했고 그 위에는 멀쩡한 로프를 하강을 하고 회수는 항상 매듭이 돼 있던 쪽 로프를 항상 그거를 잘 기억을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회수하는 쪽이 매듭 끊어진 쪽에 걸려버리면 빼다가 이제 매듭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끊어진 쪽이 링의 이제 반대쪽에 넘어가 있도록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 하강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끊어진 루프가 다행히 그때 정중앙이 아니라 40m 지점이었기 때문에 피치에 따라서는 주말행 하시는 분들이 매듭이 안 걸리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치가 30m에서 35m 되는 구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는지. 네, 아주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얘기 조금 이어서 좀 아까 10C 플러스에 아마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반 중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대처하고 하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하우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좀 드렸었죠.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들 편하게 질문하세요. 박종룡 대장님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볼 것 같으면서 안 물어보시네. 아니 궁금한 건 없는데요. 형님 가벼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지금 갔다 온 4-5개 중에서 일단 원픽으로 하나 이제 다녀오기를 추천한다고 싶은 이제 그런 루트가 있는지 있으면 왜 그래서 그 코스를 추천하는지 그 정도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요세미티는 빼고요. 요세미티는 후보에도 줘야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루트라기보다도 클라이밍 에리어로 봤을 때는 북가부가 제일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등반을 진짜 많이 하고 싶으면은 샤모니 쪽 그랑카푸생하고 사실 에기디미티는 하나의 에리어를 봐야 되는데 등반을 진짜 많이 하고 싶으면은 그쪽을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 샤모니. 샤모니는 워낙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샤모니 쪽에서는 암벽 등반, 알파인 등반 다 다양한 거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랑카푸신 올라갈 때 그러면 밑에 마을에 꾸르마이어 그쪽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꾸르마이어에서 케이블카 2번인가 3번 타면은 토리노 산장 케이블카 마지막 여기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긴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엄청 힘든데 그걸 올라가면 꾸르마이어는 아마 그랑드조라스를 등반해 보신 분은 잘 알 텐데 그랑드조라스를 등반하고 내려오면 이제 꾸르마이어에 떨어지죠. 그래서 꾸르마이어 쪽은 샤모니에서 몽블랑 터널을 통과하면은 바로 나오는 데가 이제 꾸르마이어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가 맞습니다. 만약에 샤모니 에기디미디 쪽으로 올라가서 네? 접근을 한다면 굳이 이제 이태리 쪽으로 안 가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키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샤모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기디미디에서 예전에는 당대지항 쪽으로 건너가는 케이블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걸어서 횡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에기디미디에서 아마 토리노 산장까지 가는 거는 아마 거의 하루 아마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이제 크레바스가 많기 때문에 현지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일행이 통과하는 분이 있으면은 따라가는 거는 추천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신설이 내리고 전혀 흔적이 없는데 가는 거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아마 좀 위험하지 않나 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 채팅창에 또 질문해 주셨거든요. 청풍님께서 네. 그랑카푸생하고 케나 두가부 등반할 때 손 시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부가부 같은 경우는 눈이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제가 8월 달이었었는데 눈이 한 번 왔었고 등반 중에는 그러니까 장갑을 안 끼고 등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랑카프생도 딜레이 볼 때는 장갑을 끼고 등반을 했었고 딜레이를 받고 등반할 때는 그 장갑을 당연히 뭐 안 끼고 등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카프생은 등반할 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바라클라바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입었던 옷으로 봤을 때 그때 날씨가 아마 영상은 영상이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등반할 때는 이제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대처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특정 기온이나 뭐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때 등반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폭을 좀 넓게 잡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추워서 등반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기억입니다. 네. 근데 그랑카프생 같은 경우는 이명희 씨도 제가 다녀온 후에 몇 해 후에 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추워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아마 뭐 샤머니는 워낙 기후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손이 시려워서 등반 못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도 예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죠. 제가 바람카푸치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예. 종릉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종릉이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왔었는데 저는 샤머니 쪽에서 건너갔습니다. 아까 지연이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이거 같은데 샤머니에서 카이부카를 에기디미디까지 타고요. 그 에기디미디에서 이태리로 넘어가는 작은 케이블카가 있어요. 조금 한 4명 정도 탈 수 있는 거. 그거를 타고 제 생각에 푸르마이아 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가면서 그랑카푸첸이나 닭비장이나 이런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샤모니 빙하를 만연설을 쫙 보면서 이태리로 건너갑니다. 대신 금액은 좀 비싸고요. 그리고 올 때도 거기서 이제 다시 샤모니로 올 수 있고요. 지금 그게 운행을 안 할 거야. 지금 안 한다고? 그래? 지금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왔어요. 예. 그리고 저희도 등반하면서 손이 시려웠던 건 날씨가 안 좋아서 등반하면서 갑자기 눈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걸 만나가지고 저희는 그랑카푸첸 등반하면서 그날 당일날 하산을 못하고 정상에서 비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추가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질문했어요. 김부경 뭐 궁금한 게 있는가 본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가부 솔로 등반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솔로 등반을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제가 이제 솔로 등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그때 파트너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당시에 이명희하고는 내가 같이 등반을 했었고 최성문은 알고는 있었는데 같이 등반할 막 이렇게 어울리지는 않았었고 그때 아마 부가부를 내가 부가부 준비를 거의 2년 가까이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준비하는 중간 정도에 아마 최성문을 알게 되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등반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솔로 등반을 하나의 수단으로 등반을 해야 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반을 했었는데, 이걸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로프 솔로 등반은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과정과 후등 뭐 여러 가지 또 회수도 해야 되고 이거를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등반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걸 또 컨트롤하고 또 모든 상황을 스스로 또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제 다양한 등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후배들한테 물론 충분히 안전이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은 프리솔로는 말고 로프 솔로 등반은 꼭 해보라고 이제 권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프 솔로 등반 자체가 물론 파트너하고 등반하는 것보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확히 기술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뭐 확보자가 사람이 확보를 보는 거나 로프를 앵커에 묶어 놓는 거나 로프를 잡아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저는 권유는 하는 편입니다. 물론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근데 저 방금 김무경 질문에 그 답변 중에요. 근데 북압에서 혼자 처음 등반할 때는 5.8이지만은 그것도 솔로 등반 하셨잖아요. 로프 프리 솔로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북압을 가기 전에 가서 굉장히 그 좌절감과 이 패배감에 젖어서 사실은 내려왔거든요. 가기 전에는 내가 가서 굉장히 멋진 등반을 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스트 페이스에 막 멋있게 등반을 할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바위도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실제로 이스트 페이스는 거의 등반을 안 합니다. 등반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막 있기도 많고 대부분의 국가부는 그쪽에 이제 프리클라이밍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AD 등반은 실제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어려운 인공 등반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내가 잘할 줄 알았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되게 어렵고 이래가지고 뭐 겨우겨우 이렇게 좀 쉬운 거를 골라서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더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혼자 가라고 해서 사실 못 갈 것 같고 가서 혼자 등반을 한다는 것 자체를 현재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조차 좀 하기가 좀 어려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등반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의욕이 조금 많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우경이 지금 무슨 질문을 했었더라?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프리솔로를 질문은 답변은 다 잘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로프 솔로는 권장을 하지만 후배들한테 로프 프리솔로는 권장을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프리솔로는 로프가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5.10C를 등반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5.8 정도는 그냥 로프 프리솔로도 충분히 뭐 자기가 가본 경험이 있는 루트라거나 그럼 안전하다고 확신이 든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로프 솔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첫 피치나 이런 데는 그냥 프리솔로로 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근데 프리솔로 자체를 권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여기 청풍님께서 또 질문하셨거든요. 로프 솔로 등반 시 셀프 확보 장비가 어떤 게 있고 또 그렇게 솔로 등반할 때 로프는 배낭에 넣고 메고 등반하고 다니셨는지 요 기술적인 부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그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장비도 바뀌고
또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그 쉬운 데는 로프를 밑에 고정을 해놓고 중간 매듭을 뭐 한 15m 간격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냥 프리 등반을 한 경우도 있었고 매듭을 풀면서요. 아무 뭐 솔로이스트라든가 이런 걸 안 쓰고 그러니까 중간 매듭을 여러 개 해놓고 매듭을 하나씩 풀면서 등반을 뭐 하는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에이드 등반을 할 때는 그리그리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그리를 이용해서 인공 등반이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풀면서 이렇게 등반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솔로 에이드라는 장비를 썼었거든요. 솔로 에이드 뭐 장비를 썼었고 로프는 배낭에다 넣은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대부분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프를 잘 끌고 가는데 로프백에 가지런히 사려서 밑에다 놓고 끌고 가면 걔가 엉키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조금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릴 부분인 것 같은데 배낭에다 놓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약간 조금 맥락에서 벗어나는 질문인데, 네. 아주 처음에 설명하실 때 볼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네. 등반들도 다 확보와 이런 로프 어떤 처리 문제. 우리나라는 볼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벽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볼트가 그런 나라들처럼 상당히 적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은 그런 흥미진진한 등반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이게 또 다른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자기가 등반할 수 있는 영역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또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의 등반의 영역이 전 세계 대상지에 어디든 뭐 등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은 볼트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 있으면은 막 해외의 다른 루트에 가서는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러면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볼트를 안 박냐, 안 박는 추가 볼트를 안 박느냐라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클라이밍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볼트를 더 이상 안 박느냐라는 거를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은 또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저는 등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고 그 위험이라는 요소를 등반자가 스스로 나가는 과정에서 등반의 어떤 뭐 본질이랄까 이런 것들도 또 재미랄까 이런 걸 또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등반자가 할 수 있는 곳에 미리 볼트를 박아 놓는다면은 그거는 등반자가 충분히 그 루트를 등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일부분을 미리 그냥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뭐 암벽이든 산이든 오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된 상태를 등반을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이밍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르면은 누구나 다 산에 가져갔던 거는 다시 회수를 해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킹을 하든 뭘 하든 쓰레기는 다 가져오고, 근데 클라이밍을 목적으로 산에다가 볼트를 많이 박아놓는 거는 클라이머들의 이기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이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네들이 뭔데 저 바위에다가 볼트를 저렇게 박아놔? 저걸 빼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친환경주의라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이밍이든 하이킹이든 뭐든 산에 갔을 때 자기가 가져갔던 거는 등반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회수를 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등반을 목적으로 그 볼트를 박아놓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디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지 그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끔 뭐 우리 이제 성우경이나 성분이나 명희하고 이렇게 볼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설치하는 게 불가피한 거냐, 불필요한 거냐. 불가피하면 사실 박아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죽지 말아야 되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박는 게 맞는 거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박지 않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스스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계속 하는 한 볼트는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최소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등산을 하는 한 산에 이제 발자국이 생기는 거고 길이 넓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얘기가 주제가 좀 벗어나긴 했는데, 볼트가 없는 제가 많은 다른 해외 루트를 등반했을 때에 제가 느낀 것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트레드 루트에 이제 많은 볼트가 있는 거를 비교를 해서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아주 저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편하게 질문하세요.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 청풍님께서 다시 네. 메시지로 하셨는데 초보적인 질문이겠지만은 링크업 등반이 무엇인지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게 제가 영어를 쓴 게 조금 그렇게 하는데 햇빛이 한 번에 등반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피치의 개념이 로프도 짧고 이랬기 때문에 35m에서 40m 프렌치 등반은 그러니까 링크업 등반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세미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두 피치를 한 번에 등반하는 걸 링크업 등반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요. 프렌치 등반하고 어떻게 다른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프렌치 등반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용어인 것 같아서,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저 대신 대답을 해주시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 또 그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 더 하실 말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추가 자기 본인의 약간 경험담과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라든가요? 그러면 질문이 다 없으면 그러면 네. 이 정도로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 오늘 전 세계에서 주요 등반지들을 아주 흥미롭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고난도에 아주 어려운 것이 꼭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해야 되지만 도전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 무엇인지 현장감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질의응답에서도 대답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예, 더. 예.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이 불금의 이게 중요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등반했던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들어주셔서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나중에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연락처 수소문하시면 뭐 아실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도움이 되는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박은하님께서 어떤 계기로 등반에 몰입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저희 친형이 등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등반을 하셨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좀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됐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또 친형이 등반을 했다 보니까 집에 책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 공부할 때 이제 산책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산책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좀 읽었었는데, 아마 등반을 좀 일찍 시작하고 또 등반 초기에 옛날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게 좀 등반을 좀 몰입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은하 씨는 제가 아시는 박은하 씨인지 모르겠네요. 또 말 계속 나왔으니까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계속 여쭤보면은 질문을 다 나중에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석준. 석준가? 네. 네, 저 우석주입니다. 지금 운전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가부에서 솔로 등반을 하셨는데 혼자서 등반하는 것과 둘 또는 여럿이 등반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감정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둘이서 혹은 셋이서 친구들하고 동료랑 등반을 하면 더 풍부한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거기서 뭐 등반에서 느껴진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할 텐데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또 다른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혼자 등반하셨을 때 어떤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셨는지 가장 와닿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 등반, 이렇게 혼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렵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꼭 등반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저랑 그 스키 어필하시는 분도 그 산악스키 하시는 분도 뭐 저는 어필도 혼자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 성향에 혼자서 뭘 하는 게 조금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 말고도 혼자 했던 게 또 뭐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렇고 등반을 하면서 파트너하고 같이 등반했던 거하고 혼자 등반했던 거하고 어떤 뭐 감정적으로 느낀 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등반을 좀 이렇게 횟수를 좀 오래됐는데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꼽는 등반 제일 진짜 이 등반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멋있는 등반이었다라고 생각한 게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혼자 그 부가부 갔었던 거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성우경하고 둘이 그 파키스탄에 등반하러 갔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등반이었었는데 하여튼 아마 파키스탄에 아주 이렇게 그 둘이 이렇게 아주 초미니 원정을 갔었다는데 그다음 둘이었던 그다음에 성문이하고 성우경하고 셋이 등반했던 알래스카 헌터 등반했던 거 3개를 꼽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 두 분 했을 때, 셋이 했을 때 뭐 사실 등반에서 느끼는 뭐 그거는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등반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등반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뭐 고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그 등반 자체에 몰입하는 거는 뭐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그 어떤 등반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차이가 있는 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뭐 사람마다 혼자 등반했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뭐 파트너하고 뭐 충분히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아주 그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그 흥미롭게 지금 대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그 몰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 또 새롭게 생겨나서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뭐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안종등님 너무 감사하고 여기 또 긴 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히말라야 펀드 세미나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지금 이번이 12회고요. 13회가 4월 9일 토요일 그 울주 세계사랑영화제 그 현장에서 그 모험 등반의 탐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기 방청해주신 이명희 산악인과 또 그 유영욱이라고 광주에 계신 분과 함께 진행 예정됐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한 거 포함해서 그 지난번 모두 했던 것들은 유튜브에 녹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우리 히말라야 펀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일 있으면 언제 물어보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